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전행동 기계기능사 2012년도 10월 20일 시행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안전관리의 주된 목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해가지고, 자, 안전관리를 하는 이유죠. 안전관리의 목적은 뭐냐? 가장 간단한 거예요.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사고 예방이 안전관리의 주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사고의 미연 방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사고를 예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4번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2번 문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원심식 압축기의 냉동설비 중 그 압축기의 원동기 냉동능력 산정 기준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전격 출력 1.2kW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본다.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렌치 사용 시 유의사항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1번에 항상 자기 몸 바깥쪽으로 밀면서 작업한다 돼 있는데, 자, 렌치 뭐예요? 렌치 흔히 사용하는 우리 파이프 렌치 있죠? 파이프 렌치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이프 렌치 같은 경우는 파이프를 조이거나 푼단 말이에요. 그 파이프 렌치는 항상 당기는 힘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밀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파이프 렌치가 파이프에 제대로 고정이 안 돼 있다. 그럼 밀다 보면 잘못하면 튀어 올라서 턱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몸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 당기는 힘, 안쪽으로 당기면서 작업한다. 이렇게 해줘야 맞아요. 그래서 3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공구를 취급할 때 지켜야 될 사항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공구는 떨어지기 쉬운 곳에 놓지 않는다.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 2번에 공구는 손으로 넘겨주거나 때에 따라서 던져주어도 무방하다 돼 있는데, 던져가지고 잘못 사람 맞으면 어떡할게요? 사람 머리에 맞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던져주면 안 된다. 그냥 근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전달해 줘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뭐 요런 건 상식적인 거죠. 그럼 뭐 나머지는 3번은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놓고 사용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4번에 불량 공구는 함부로 수리하지 않는다. 불량한 공구는 웬만하면 교체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수리하지 말고 교체해서 사용하는 게 안전하겠죠. 4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냉동기 운전 전 점검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냉매량을 확인한다. 맞죠? 그 다음 2번에 압축기 유면 점검, 압축기에 오일이 충분한지 점검해줘야 되고, 그 다음 3번에 전자밸브 작동 확인. 그렇죠. 전자밸브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그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압력 스위치가 작동해서 압축기가 멈추게 되죠. 그래서 전자밸브의 작동도 확인해줘야 된다. 자, 다음 4번에 모든 밸브의 닫힘을 확인한다 돼 있는데, 자, 모든 장치는 그래요. 냉동기뿐만 아니고 모든 장치에 있어서 밸브라는 거는 열려 있어야 되는 밸브도 있고 닫혀 있어야 되는 밸브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모든 밸브의 닫힘을 확인한다. 모든 밸브가 잠겨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건 열려서 지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거는 닫혀서 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4번 같은 경우는 모든 밸브의 닫힘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밸브의 개폐 상태를 점검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밸브의 개폐 상태를 점검한다. 그래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6번 문제. 전기화재의 원인으로 가장 먼 것은 해가지고 1번에 누전, 2번에 합선, 3번에 접지, 4번에 과전류 돼 있는데, 자, 전기화재라는 거는 뭔가 누전이 발생하거나 합선이 됐을 때 어떻게 스파크가 튀거나 아니면 누전돼도 우리가 그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선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과전류, 요런 현상들에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지. 그 3번에 보시면 접지라는 건 뭐예요? 접지라는 거는 화재 발생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접지는 화재 예방과 관련이 있다. 그래가지고 6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거리가 먼 것은. 근데 요 접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웬만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접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자, 요 접지의 역할은 우리 그 피뢰침 있죠? 피뢰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뢰기 생각하시면 돼요. 피뢰침, 피뢰기. 그래서 요 피뢰기의 사용 용도가 뭐냐면은 이렇게 집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 위에다가
필의 기구를 이렇게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침이에요. 그냥 필의 침. 요거를 필의 침. 이라고 흔히들 부르죠. 그럼 요 필의 침은 요 이제 쇠로 보통 우리 그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뭐 쇠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럼 요 철제 필의 침에다가 어떻게 하냐? 전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바닥 있죠? 지면에다가 탁 꽂아버립니다. 지면에다가 뭐를 하는 거예요? 접지를 하는 거야. 접지. 왜 접지하는데? 우리 그 비 오거나 할 때 번개 치죠. 만약에 여기서 번개가 탁 쳤다. 번개가 이렇게 탁 쳤다. 그래서 필의 침에 딱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지면으로. 그럼 정확한 역할은 뭐예요? 번개가 집에 맞는 거를 방지해주고, 혹시나 번개가 집에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번개의 전압을 바깥에 땅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집이 뭐 파손되거나 요런 거를 막아주는 거죠. 번개에 의한 사고를 막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접지라고 합니다. 바깥으로 전기를 빼주는 역할. 자, 그래서 뭐 6번에 보시면 전기 화재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당연히 접지겠죠. 접지는 뭐야? 화재 예방 방법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7번에 감전사고 발생 시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계없는 것은? 자, 감전사고 1번에 통전 전류의 크기, 그렇죠. 전류값이 클수록 위험하겠고요. 그 다음 2번에 통전 시간과 전격의 위상, 요것도 관계가 커요. 그럼 3번에 보시면 사용기기의 크기와 모양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외형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뭐 전압이나 전류나 이런 것들하고 위험도 관계 있을 뿐이지. 그래서 7번에 관계없는 것은 3번이 됩니다. 그럼 4번에 보시면 뭐 전원의 종류해가지고 직류 전원이냐 교류 전원이냐에 따라서 위험도도 바뀔 거고요. 그 7번에 관계없는 것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문제.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 중 물적 원인, 불완전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안전사고의 원인 해가지고 앞에서 살짝 나왔었어요. 그 안전사고의 원인은 불완전한 상태도 있었고요. 요거랑 따라 붙는 게 뭐였다? 불완전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는 어떤 작업장 있죠? 작업장. 작업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작업장의 상태. 작업장 안에 뭐 독성가스가 있다. 위험한 상태죠. 그리고 작업장에 가연성가스가 있다. 그럼 위험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불완전한 행동은 뭐냐? 불완전한 행동은 요 작업장 안에 있는 사람이 뭔가 기계를 잘못 다루었다던가 아니면 용접 작업을 하는데 그 접지를 안 했다던가 그런 감전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사람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행동. 자, 이렇게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는 작업장의 현재 상태, 위험하냐 안 하냐. 그리고 불완전한 행동은 뭐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안전수칙을 안 지켰다거나. 그래서 보시면은 재해를 일으키는 원인 중 물적 원인, 불완전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불충분한 경보 시스템, 불충분한 경보 시스템. 이거 뭐예요? 이 작업장은 엄청나게 커. 근데 경보 시스템이 딸랑 하나야. 그럼 만약에 경보 시스템이 여기 달렸다. 근데 화재가 이쪽에 나면 어떡할 건데? 경보 시스템 잘 안 울리겠죠. 요런 거는 뭐예요? 불완전한 상태겠지. 그 다음에 2번에 작업 장소의 조명 및 환기 불량. 요것도 상태에 속해요. 왜? 조명이 밝을수록 작업은 유리한데 어두우면은 어떻게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작업장의 상태에 속한다. 2번도 답은 아니고 3번에 보시면 안전수칙 및 지시의 불이행. 요거는 뭐예요? 안전수칙 및 지시를 불이행하는 건 누구야?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그래서 요 3번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행동에 속하겠죠. 그래서 8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결함이 있는 기계나 기구의 배치, 그래서 배치가 불량하다. 요럴 때도 상태에 속한다. 고로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안전장치의 취급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번에 안전장치는 반드시 작업 전에 점검한다. 당연한 소리고. 그다음 2번에 안전장치는 구조상의 결함 유무를 항상 점검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안전장치가 불량할 때에는 즉시 수정한 다음 작업한다. 수정하거나 수정해도 안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되죠. 그럼 4번에 보시면 안전장치는 작업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 제거해도 좋다. 안전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돼? 사고 난단 말이야. 안전장치를 제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9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럼 10번 문제. 아크 용접 작업 사망재의 주 원인인 것은, 아크 용접 뭐예요? 다른 말로 전기 용접이죠. 그래서 주 원인인 것은 2번 전격에 의한 재해. 전격이 뭐다? 전격이나 감전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격에 의한 사고, 즉 감전이다. 답은 2번. 10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보자면 얘가 이제 아크 용접의 사고 발생 원인이고, 여기 아크 용접. 그리고 요거랑 비교되는 게 또 한 가지 있었죠. 가스 용접. 가스 용접은 주로 뭐였어요? 가스 용접은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이었습니다. 화재 또는 폭발에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배웠었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도 좀 구분해달라. 아크 용접은 다른 말로 전기 용접이고 감전에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감전이라는 거는 전격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 다음 가스 용접은 이제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사고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알아달라.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가죠. 안전보호구 사용 시 주의점으로 잘못된 것은 1번에 규정된 장갑, 앞치마, 발덮개를 사용한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2번에 보호구나 장갑 등은 사용하기 전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 3번 독극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입었던 보호구는 다음 작업 시에도 계속 입고 작업한다. 이거는 아니겠죠. 독극물 취급했다. 우리 예전에 그 일본에 원자력 폭발 일어났잖아요. 그 쓰나미 때문에. 그때 이제 입는 보호구들을 한 번 입고 다시 입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피복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독극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썼던 작업복은 일회용으로 써야 돼요. 그래 안전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입으면 안 된다. 일회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 11번에 틀린 것은 3번. 뭐 밑에 읽어보면은 4번에 보안경은 차강도에 맞게 사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이것도 뭐 당연한 소리고. 그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12번 고압가스 운전 등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세워서 운반할 것. 요거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독성가스 중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는 같은 차량에 적재함으로 운반하지 않을 것. 그렇죠. 가연성 가스랑 조연성 가스랑 섞어서 운반하게 되면 잘못하면 폭발해요. 그 다음에 3번 질량이 500kg 이상의 암모니아 운반 시에는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킨다 돼 있는데, 요거 질량 500kg 아니고 1000kg입니다. 1000kg.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3번 질량 500kg이 아니고 1000kg 이상의 암모니아 운반 시에 운전 책임자를 동승시켜야 됩니다. 3번이 틀리겠다. 4번에 보시면은 뭐 운반 중인 충전 용기는 항상 40도씨 이하를 유지할 것. 용기는 무조건 40도씨 이하. 반드시 알아둬라 라고 했죠. 그 12번의 답은 3번. 자, 그럼 13번 보일러 파열 사고 원인 중 구조물의 강도 부족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 구조물의 강도 부족, 보일러 사고인데요. 구조물 강도 부족 현상은,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결국은 뭐예요? 보일러 제작상의 원인이 되겠죠. 뭐 용접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보일러의 재료를 잘못 썼다거나 그럴 때 이제 구조물의 강도 부족이 나타난다. 고로 보일러 제작상의 원인에 속하는 거예요. 요 구조물 강도 부족이라는 거는.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보일러 파열 사고 원인 중 구조물의
강도 부족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것은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용접 불량 뭐예요? 제작상의 원인. 그 다음에 2번에 재료 불량 뭐야? 제작상의 원인. 그 다음에 3번에 동체 구조 불량 제작상의 원인이 되죠. 근데 4번에 보시면 용수 관리의 불량. 자, 용수 관리의 불량. 이거 뭡니까? 보일러 운전 전에 급수에 신경 써가지고 급수 안에 이제 뭐 첨가제를 넣는다던가 해가지고 스케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그거는 누가 합니까? 보일러 운전자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보일러 운전상의 원인, 또는 우리가 좀 앞에서 배운 걸로는 보일러 취급상의 원인,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13번에 아닌 것은 4번 용수관리의 불량이라는 거는 보일러 취급상의 원인이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 14번에 공조실에서 용접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적당치 않은 것은, 자, 1번에 전극 클램프 부분에는 작업 중 먼지가 많아도 그냥 두고 접속 부분의 접촉 저항만 크게 하면 된다 돼 있는데, 자, 먼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제거를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요거를 이제 예로 들기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가정용 에어컨 있잖아요. 가정용 에어컨 실외기, 그 실외기 뉴스 가끔 보시면 어때요? 실외기에서 불 나는 경우 많아요. 뉴스에서 보면. 그거 왜 그래요? 실외기 청소 안 해줘서 그래. 실외기라는 건 뭐야? 응축기란 말이에요. 응축기인데, 응축기는 고온을 발생시키는 장치예요. 근데 그 응축기 표면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어. 근데 응축기는 여름철에 가뜩이나 더운데 계속 뜨거운 바람을 불어내요. 그럼 응축기가 타는 게 아니죠. 응축기에 뭉쳐져 있는 먼지가 불이 붙는 거야. 그래서 응축기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외기 화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1번 보시면은, 14번에 1번 보시면은, 전극 클램프 부분에서는 작업 중 먼지가 많아도 그냥 두면 위험한 겁니다. 항상 먼지는 제거해 줘야 돼요. 그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나머지 맞는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5번. 도수율, 빈도율이 20인 사업장의 연천인율은 얼마인가? 자, 이거 공식 하나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우고 할까요? 자, 도수율은 2.4분의 연천인율이었죠. 자, 그렇다면 연천인율을 구하려면 연천인율은 2.4가 1로 가니까 도수율에다가 곱하기 2.4. 그럼 이대로 구하시면 되죠. 지금 도수율이 20 곱하기 2.4 하면 연천인율 나오겠죠. 답은 48이 나오네요. 간단하죠? 요런 문제는 이제는 공짜입니다. 공짜. 이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요거 틀리면 안 돼요. 자, 다음 16번. 증기분사 냉동법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증기분사식 냉동 방법이라는 거 우리 교재 진도 나올 때 배웠었어요. 그래서 교재에 55페이지 나옵니다. 5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증기분사 냉동 방법에서 중요한 게 뭐다? 이젝터였어요. 이젝터. 왜? 이젝터를 설치해가지고 냉동을 하는 방식이거든. 그럼 이젝터의 그 구조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요 밑에 이제 수조를 설치해가지고, 얘를 뭐 물 또는 브라인, 냉매를 사용하죠. 냉매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코일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요 이젝터에다가 딱 설치를 해. 그 다음에 요게 작동되는 순서는 우선은 요쪽 입구 쪽에서 뭐가 옵니까? 고압증기가 분사되죠. 고압증기가 분사되기 때문에 뭡니까? 증기분사식이에요. 그럼 고압증기가 들어와서 여기 좁아진 구역을 통과해. 여기 좁아진 구역을 통과합니다. 그럼 갑자기 확 좁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교축 현상이 일어나죠. 교축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PT가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엔탈피는 뭐 일정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오는 요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저압이 돼요. 진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청난 저압이다 보니까 요 밑에 있던 브라인 냉매 또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쭉 빨려 올라오죠. 쭉 빨려 올라와서 이쪽에서 흡입이 되는 겁니다. 흡입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뭐예요? 진공 상태라고 예를 들면 여기서 증발한단 말이야. 요 부분에서 증발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증발 잡열에 의해서 주변에 열을 빼앗죠. 이게 뭡니까? 냉동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발하면서 어떤 현상? 증발 잡열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 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에는 치출하면서 여기 뭐 설치해? 복수기 다른 말로 뭐 응축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증발하고 나온 그 기체 또는 뭐 액체하고 좀 섞여 있겠죠. 팽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액으로 다시 바꾸고 이쪽으로 순환시켜 버리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요거는 이제 증발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럼 공기를 통과시키면은 시원한 바람이 실내로 치출이 되는 형식이죠. 이게 증기 분사식이다. 그럼 증기 분사식의 원리는 뭡니까? 증발 잡열이 되는 거다. 간단하죠?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교재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나? 그래서 16번에 증기분사 냉동법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3번이죠. 증발열, 증발잡열, 즉 증발열을 이용한다. 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17번 다음 그림 기호의 밸브 종류로는 자, 밸브 종류 요것도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한번 그려드릴게요. 1번에 볼밸브. 자, 볼밸브 같은 경우는 밸브 도시기호에다가 이렇게 점을 탁 칠해놔요. 동그라미 색칠해놓고 요게 볼밸브. 그 다음 2번 게이트 밸브라는 거는 자,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 자, 게이트 뭡니까? 게이트 문이잖아, 문. 그래서 문을 딱 그려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열리고 내려가면 닫힌단 말이야. 수문. 그래서 요게 게이트 밸브 도시기호가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풋 밸브. 자, 풋 밸브는 우리가 발로 밟는 거예요. 풋 밸브는 발로 딱 밟아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발판을 그려주는 거예요. 풋 밸브. 자, 그 다음 4번에 안전 밸브. 세이프티 밸브라고 하죠. 안전 밸브. 안전 밸브 도시기호는 좀 그리는 형태가 많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스프링을 표현해 준 거예요. 스프링식 안전 밸브. 요 스프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17번에서 답은 몇 번? 2번 게이트 밸브가 되겠구나. 요 도시기호는. 자, 그 다음 18번 문제. 2단 압축 냉동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요거 답은 3번. 압축비가 16 이상이 되는 냉동장치인 경우에만 2단 압축을 해야 한다 돼 있는데 우리 압축비 얼마였어요? 압축비 6 이상일 경우에 6보다 높으면 2단 압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0보다 높으면 어떻게? 3단 압축한다 했죠. 3단 압축.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3번. 압축비가 16이 아니고 6으로 바꿔줘야 맞겠죠. 자, 그럼 19번. 어떤 증발기의 열 통과율이 500kcal/m 자승 아워 도시이고 대수 평균 온도차가 7.5도씨, 냉각 능력이 15RT일 때 이 증발기의 전열 면적을 구해라 해가지고 열 통과율과 면적을 줬기 때문에 공식을 어떤 거 사용하면 된다? 제가 그 공조냉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열량을 구하는 공식인데 Q는 GC 델타 T, 그 다음에 Q는 KF 델타 T.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인다 했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게 열 통과율과 면적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공식을 쓰느냐? Q는 KF 델타 T라는 공식을 써야 돼요. Q는 뭐야? 열량. 킬로 칼로리 퍼 아워가 되고 K는 뭐예요? 열 통과율 또는 열 관류율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단위가 킬로 칼로리 퍼 미터 자승의 아워 도시. 단위가 좀 어렵죠. 그 다음 F는 뭐야? 면적. F라고 쓰기도 하고 A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미터의 자승. 그럼 도시는 델타 T는 도시 온도차. 도시죠. 자, 요대로 넣습니다. 요대로 넣게 되면 열통과율 K가 500kcal, 그다음 대수평균 온도차 줬고요. 그다음 RT 줬는데,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열통과율이 500, K가 500kcal/m 자승 아워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온도차가 델타 T가 7.5도시라고 줬네요. 친절하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냉동 능력 Q가 15RT라고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거는 단위가 맞아. 내가 위에 써놓은 공식하고 단위가 맞아요. 근데 얘는 뭐야? RT다. RT를 뭘로 바꿔줘야 돼? kcal/h로 바꿔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1RT는 몇 kcal/h? 3320kcal/h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무조건 외워라 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죠? 이제는 외우셔야 돼. 그래서 요 열량을 바꾸려면 어떻게 곱하기 3320을 해주게 되면 요 단위가 된다. kcal/h라는 단위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넣습니다. 자, Q는 15 곱하기 3320. 자, 요대로 순서대로 넣을게요. 15 곱하기 3320. 단위는 kcal/h가 될 거고. 자, 좀 좁으려나? 요걸 밑에 쓰겠습니다. 자, Q입니다. Q. 15 곱하기 3320 kcal/h는, 자, K. 500 kcal/m 자승의 아워 도시. 곱하기 F 곱하기 온도차는 7.5도씨. 자, 여기서 뭐를 구합니까? F를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F를 구하기 위해서 이항을 하게 되면 F는, 자, 땡땡땡, F는 얘만 남기고 내려버리면 되니까 15 곱하기 3320 kcal/h 나누기, 자, 500 내려가고 500 kcal/m 자승 아워 도시 곱하기 7.5 도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단위 환산되는 거 잘 보세요. 도시 사라져요. 그 다음에 아워 사라져요. 그럼 킬로칼로리 사라지죠. 그럼 뭐가 남아? 미터의 자승이 남아. 그래서 면적 미터의 자승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계산기 두드리셔야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은 13.28 미터의 자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땡땡땡 반올림 되니까 13.3 미터의 자승이 되겠죠. 자, 처음 푸실 때는 단위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단위 필요 없이 푸시는 거예요. 저도 뭐 단위 없이 풀고 싶긴 하지만 우리 처음 푸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위를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단위 보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20번에 프레온 응축기에 대하여 맞는 것은 해가지고, 자, 요거 답은 3번이에요. 3번에 냉매 중에 공기가 혼입되면 응축 압력이 상승하고 부식의 원인이 된다. 왜? 공기 중에는 수분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공기가 냉동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동침식을 일으키죠. 부식을 발생시킨다. 강관 역시 똑같고 수분이 있으면 부식하니까 그 수분이 어디? 공기에 혼입돼 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 그리고 뭐 나머지 제가 왜 틀렸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자, 20번 다시 볼게요. 1번에 냉각관 내의 유속을 빠르게 하면 할수록 열 전달률이 잘 되므로 빠를수록 좋다 되어 있는데, 유속은 적당해야 돼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돼. 적당한 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되고, 2번에 냉각수가 오염되어도 응축 온도는 상승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오염되면 순환 잘 안 되잖아. 순환 잘 안 되기 때문에 응축 압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4번은 왜 틀렸냐? 냉각수량이 부족하면 응축 온도는 상승하고 응축 압력은 하강한다 되어 있는데, 온도와 압력은 비례하죠. 그래서 응축 온도 올라가고 응축 압력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20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21번. 냉동장치에서 가스 퍼저를 설치할 경우 가스의 인입선은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 자, 요거는 외우세요. 답은 1번. 응축기와 수액기의 균합관에 설치한다. 자, 다음 22번.
강관의 명칭과 KS 규격 기호가 잘못된 것은, 자, 22번 같은 경우는, 자, 22번 문제는 교재 326페이지 참고하셔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답은 2번입니다.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자,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되어 있는데, 요거의 표시 기호는 SPPH죠. 왜? 카본 스틸 파이프. 요게 카본 스틸 파이프죠. 스틸 파이프. 그리고 뭐 하이 프레셔. 높은 압력. 그죠? 하이 프레셔. 그래서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이다. 그래, 22번의 답은 2번이 틀렸겠죠. SPPH로 바꿔줘야 되죠. 자, 23번에 흡수식 냉동기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에 운전 시의 소음 및 진동이 거의 없다. 맞죠? 버너를 사용하잖아. 압축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버너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 다음 2번에 증기, 온수 등 배열을 이용할 수 있다. 왜? 이것도 버너를 사용하니까. 자, 그럼 3번에 압축기에 비해서 설치 면적 및 중량이 크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버너를 설치해 주게 되면은 그 가스를 쓰던가 오일을 쓰던가 그런 연료를 저장하는 연료 저장 탱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배열을 빼주기 위한 굴뚝 설비, 덕트 설비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축기에 비해서는 당연히 설치 면적, 중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흡수식은 냉매를 기계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이며 열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은 증기 압축식이다 돼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앞에서도 한번 정리해 드렸죠. 자, 흡수식 같은 경우 흡수식 같은 경우는 버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버너의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또는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요. 그죠?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 증기 압축식은 뭐야? 얘는 압축기를 사용하잖아요. 압축기를 사용하는데 압축기는 뭐에 의해서 그 작동을 한다? 압축기라는 거는 전기적 에너지, 전기를 쓰잖아요. 전기에 의해서 압축기가 운전이 되기 때문에 흡수식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 또는 화학적 에너지를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증기 압축식은 전기적 에너지를 사용한다. 요렇게 바꿔줘야 맞다라고 했죠. 그래서 23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다. 저는 24번 문제 브라인 부식 방지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답은 4번입니다. 염화 나트륨 브라인 1리터에 대하여 중크름산 소다 0.9g이 아니고 3.2g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2g을 첨가하고 중크름산 소다 100kg마다 가성소다 27g씩을 첨가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25번. 제빙장치 중 결빙한 얼음을 제빙관에서 떼어낼 때 관내의 얼음 표면을 녹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 자, 녹인다, 용해한다, 용빙조죠. 답은 4번. 자, 다음 26번. 표준 냉동 사이클에서 토출가스 온도가 제일 높은 냉매는 뭐예요? NH3,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왜? BRBK 값이 높기 때문에 항상 토출가스 온도가 높죠. 그로 인해서 뭐를 설치한다? 워터 자켓을 설치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무조건 알아둬라. 토출가스 온도가 제일 높은 냉매는 암모니아. 왜? BRBK가 높으니까. 그 26번의 답은 3번. 자, 27번. 열전도가 좋아 급유관이나 냉각 가열관으로 사용되나 고온에서 강도가 떨어지는 관은 동관이죠. 동관이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냉동기나 보일러 제작할 때도 많이 쓰는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잘 휘어지죠. 혹은 뭐 찢긴다거나 찢어진다거나 그런 단점이 있다. 그 2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28번. 가스 용접에서 용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이거는 우리가 실기 배우시게 되면은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제라는 거는요, 용접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용제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용접할 때 사용되는 붕사라던가 아니면은 프락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붕사나 프락스는 어떨 때 쓰냐? 제 실기 강의 보시게 되면 좀 나오긴 하는데요. 붕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공존행동 실기에서 강관과 동관 용접할 때, 그리고 요거 용접할 때는 황동봉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보통 황동용접, 황동용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종금속을 용접할 때 주로 많이 써요. 종류가 다른 이종금속 용접 때. 왜? 붕사의 역할은요, 강관과 동관의 용융점을 최대한 맞춰줘요. 두 가지의 용융점을 최대한 맞춰주고, 그리고 강관 표면과 동관 표면의 이물질을 싹 제거해줘요. 그래서 용접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하게 되면은 떡지고 막 이런데, 붕사나 프락스를 조금 바르고 용접하게 되면 싹 녹아 들어가죠. 그게 뭐예요? 세척 작용도 있고 융점을 맞춰주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28번에 가스 용접에서 용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2번이 되겠죠. 용접 중 산화물 등의 유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척 작용이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 자, 29번. 영도시의 얼음 3.5kg을 융해 시 필요한 잡열은 약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요것도 한번 써보면 되죠. 영도시의 얼음이래요. 얼음을 융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도시에 물이 될 거 아닙니까? 녹이는 건데, 그죠? 얼음이 물로 변했다. 그럼 상태가 변했다. 온도는 그대로죠. 그럼 얘가 뭐예요? 잡열이지, 잡열. 잡열이 되고, 잡열을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요? Q는 GR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음 또는 물의 얼음의 융해 잡열 또는 뭐 물의 응고 잡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융해 잡열 또는 응고 잡열은 얼마? 80 kcal/kg이다 라고 저희가 배웠었죠.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본다면, 영도시 얼음을 3.5kg을 융해 시, 그러면 G가 얼마? G가 3.5kg 이잖아요. 그 다음 R은 얼마인데? 80. 그대로 넣습니다. Q는, 자, G가 3.5kg, 3.5kg 곱하기, 자, 잡열이죠. R은 잡열이다 라고 했습니다. 80 kcal/kg. 요게 잡열, 잡열도 엔탈피니까 잡열의 단위다. 자, 그럼 그대로 풀어보면은 단위가 킬로그램 사라지겠죠. 그럼 칼로리가 되네. 킬로칼로리가 되네. 그렇다면 구해보시면은 280kcal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2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GR, Q는 GR, 잡열 구하는 공식. 여기서 한 번 더 복습해보면, 잡열은 Q는 GR이고, 현열은 뭐예요? 가장 많이 쓰는 공식, Q는 GC 델타 T. 이렇게 구한다 라고 했었죠. 가장 많이 구하는 공식. 자, 다음 30번 넘어갈게요. 관 용접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실내나 지하실 등에서는 통기가 잘 되도록 조치한다. 당연하겠죠. 2번에 인화성 물질이나 전기 배선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한다. 그래야지 감전 안 되죠. 자, 그 다음 3번에 관 내에 남아있는 잔류 기름이나 약품 따위를 가스토치로 태운 후 작업한다 돼 있는데, 야, 이거 참 뭐라 해야 되노? 간이 크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 관이 있어요. 관, 배관이란 말이에요. 배관 안에 예를 들어서 가연성 가스가 체류해 있다, 또는 가연성 냉매가 들어있다. 그럼 용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 배관에 용접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용접 작업하면 불꽃이 확 들어올 거 아니야. 불꽃이 확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 가연성 가스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밀폐된 장소에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차 있고 거기에다 불이 탁 탱기잖아요. 그럼 폭발해요, 폭발.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것만 태우는 게 아니고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절대 상식적으로도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돼요. 그래, 나머지 뭐 4번은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31번. 순행식 응축기의 응축 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에 수온이 일정한 경우 유막 물대가 두껍게 부착하여도 수량을 증가하면 응축 압력에는 영향이 없다 되어 있는데 응축 압력에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그 다음 2번에 응축 부하가 크게 증가하면 응축 압력 상승에 영향을 준다.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그 밑에 나머지 보면은 3번에 냉각 수량이 풍부한 경우에는 불응축 가스의 혼입 영향이 있겠죠. 냉각수가 많든 적든 그 불응축 가스라는 건 뭐야?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딘가 누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냉각 수량과는 불응축 가스는 전혀 관계없이 불응축 가스는 유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4번에 냉각 수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수온에 의한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 자, 그럼 32번. 금속 패킹의 재료로 적당치 않은 것은, 자, 요거 4번입니다. 탄산 마그네슘 뭐예요? 보온제죠. 자, 그럼 33번. 그림과 같이 25, 25, 25A의 T에 20A 배관을 직접 A부에 연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이음새는?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25A T죠. 25A 정T란 말이에요. 그럼 25A, 자, 요렇게 생겨가지고 T죠, T. 여기도 25A, 여기도 25A, 여기도 25A 짜리의 정T란 말이에요. 상구가 다 같은. 근데 어느 한쪽을 내가 20A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다 뭐를 설치합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외나사죠. 외나사. 요 부분 외나사인데 얘가 25A입니다. 25A. 그럼 여기에 암나사가 들어있죠. 암나사. 얘는 몇 A짜리? 20A짜리. 그래서 요거를 T에다가 결합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20A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속의 이름이 뭐다? 부싱이다. 부싱이다, 부싱. 그래서 33번의 답은 3번. 자, 34번에 단상 유도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요건 3번이에요. 반발 기동형. 자, 그 다음 35번. 한쪽에는 구동원으로 바이메탈과 전열기가 조립된 바이메탈 부분과 다른 한쪽은 니들 밸브가 조립되어 있는 밸브 본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팽창 밸브로 만든 것은, 자, 바이메탈 나왔죠. 바이메탈 나오면은 열전식입니다. 자, 바이메탈. 얘는 열전식.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36번. 단열 압축, 등온 압축, 폴리트로픽 압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압축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단열 압축은 뭐예요? 열을 완전히 차단한 거고, 그 다음에 등온 압축은 뭐야? 온도가 일정하게. 그 다음 폴리트로픽 압축이라는 거는 그 실제적 압축 방법에 속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들의 압축 일량은 어떻게 되냐? 압축 일량은 어떻게 되냐? 우선 가장 작은 게 등온 압축, 그 다음 큰 게 폴리트로픽 압축, 그 제일 큰 게 뭐예요? 단열 압축. 그래서 단열 압축이라는 거는 가장 이상적인 압축에 속한다 라고 했죠. 기호로는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요게 K. 그래서 뭡니까? 단열 압축은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단열 압축 K 값은 항상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폴리트로픽은 실제적 법칙에 속하기 때문에 요 N 값은 1보다는 크지만 K 값보다는 작다. 등온 압축은 1에 속한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틀린 거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1번에 압축 일량은 단열 압축이 제일 크다. 맞죠? 단열 압축이 제일 크고, 그럼 2번에 압축 일량은 등온 압축이 제일 작다. 맞고요. 그럼 3번에 실제 냉동기의 압축 방식은 폴리트로픽 압축이다. 방금 설명했습니다. 맞고요. 그럼 4번에 압축가스 온도는 폴리트로픽 압축이 제일 높다 돼 있는데,
가장 일량이 많은 단열 압축이 제일 높아요. 온도가. 그래서 36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37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전류 I 값은 몇 암페어인가 해가지고 점을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 선이 이렇게 빠지네요.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오고 요 위에 건 나가고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나가는 형식인데 얘가 I 암페어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6암페어, 그 다음에 4암페어, 3암페어, 2암페어 돼 있는데, 자, 요 문제 알고 나면 정말 쉬워요. 이 문제 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푸느냐? 들어온 거 빼기 나간 거, 들어온 거 빼기 나간 거 하면은 I가 구해져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으로 이제 들어오는 전류가 들어오는 거는 6A, 4A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거는 6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총 10A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다가 빼기 나가는 거 3A, 2A, 3A와 2A. 그렇게 하면은 남는 전류 I 값이 구해지는 거죠. 쉽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구해보시면은 5A가 되겠네요. 나간 게 총 5A니까 들어온 거는 10A 들어오는 거는 총 10A가 들어왔는데 요 두 가닥 나가면서 5A 손실했으니까 얘는 남는 게 5A겠지. 답은 1번. 자, 그다음 38번. SI 단위에서 비최적의 설명으로 만든 것은, 자, 비최적 스몰 v의 단위는 뭐였어요? 미터 삼승 퍼 킬로그램. 단위는 제가 어떻게 읽어라? 뒤에서부터 읽어라. 그럼 뭡니까? 단위 질량당 최적을 나타내는 게 비최적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38번의 답은 4번. 단위 질량당 최적. 그게 비최적이다. 자, 39번. 펌프의 캐비테이션 방지책으로 잘못된 것은, 캐비테이션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지 풀 수 있죠. 캐비테이션. 물론 앞쪽에서 배웠지만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자면, 캐비테이션이라는 거는 액체와 기체가 섞여서 돌아다니는 현상. 요게 캐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섞인 현상. 펌프란 뭐예요? 만약 펌프를 이렇게 설치했어. 펌프를 설치하고 이제 위쪽으로 치출을 시키고 아래쪽에서 이제 흡입을 하는 상태예요. 그럼 얘는 이제 물 속에 이렇게 잠겨 있겠죠. 그래서 물을 빨아 올리는 건데, 여기 안에는 물만 차 있으면 가장 좋아요. 물만 차 있으면은 아무 저항 없이 잘 흘러갈 텐데, 여기 안에 만약 기체가 존재한다, 공기방울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기체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꺾이거나 막히는 부분 있죠. 그런 데서 배관을 때려버려요. 배관 또는 장치를 때려버려. 이게 뭐야? 워터 해머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공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보시면은 1번에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그래서 요 흡입을 한 개가 아니고 양쪽으로 이렇게 쭉쭉 빨아들일 수 있게. 그럼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공기의 양은 줄어들겠죠. 요 녀석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흡입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 지름을 굵게 하고 굽힘을 적게 한다. 그래야지 마찰 저항이 작을 테니까. 요것도 맞고요. 그럼 3번에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춘다. 펌프를 가장 좋은 거는 펌프의 위치를 낮춰서 물에 잠기게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공기가 절대 안 들어가죠. 그래서 펌프의 위치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4번에 보시면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 펌프가 너무 빨리 돌아버리면 물보다 기체가 더 많이 끌려와요. 물이 올라올 틈을 안 주는 거니까. 왜? 물의 비중이 공기보다 크거든. 그래서 물보다 공기가 먼저 빨리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에 회전수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느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40번 문제. 냉동기 개통 내에 스트레이너가 필요 없는 곳은 돼 있는데요. 자, 요 스트레이너가 뭡니까? 스트레이너라는 거는 여과기라고도 하죠. 여과기.
그래서 뭐 냉매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는데 보통 보일러의 스트레이너를 설명하자면 그 물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게 스트레이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이너라는 건 어떤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펌프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 펌프가 한 대 있을 때 펌프가 이쪽에서 흡입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토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스트레이너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당연히 펌프에 들어오기 전 단에 여기다가 이렇게 딱 설치를 해주겠죠. 왜? 이물질이 펌프 안에 들어와 버리면 펌프 안에 임펠러가 돌면서 그 임펠러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펌프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장치의 입구 측 또는 흡입 측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입구 측 또는 흡입 측입니다. 자, 그렇다면 필요 없는 곳은 1번에 압축기의 토출축. 압축기의 토출이면 이쪽이잖아. 1번이 틀렸네요. 토출축이 아니고 흡입축에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4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 흡입구, 입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41번에 단수 릴레이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돼 있는데, 자, 앞으로 단수 릴레이 이렇게 외우세요. 단수차.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압식, 수류식, 차압식 아닌 것은 4번 비례식. 41번에 틀린 거는 4번이 되죠. 비례식이라는 건 없다. 자, 그럼 42번. 다음은 R22 표준 냉동 사이클의 pH 선도이다. 건조도는 약 얼마인가? 자, 몰레르 선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요 밑에 엔탈피 값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141, 135, 106, 그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97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건조한 냉매는 어디냐? 일단 건조한 냉매는 요 습증기 구역 안에 있겠죠. 요 습증기 구역 안에 있는데 이 전체 중에 어디예요? 요거 플래시가스. 플래시가스가 뭐예요? 증발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증발해버린 가스. 그래서 건조한 가스가 즉 플래시가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 플래시가스의 비율이 뭡니까? 건조도, 건조한 정도는 얼마인가 해서 나타냈으니까, 자, 요 전체 중에 요만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구해보시면 전체 분해 135 빼기 97 분해 플래시가스량 165 빼기 97 106 빼기 97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구해보시면 0.236이 나와요. 그래서 6을 반올림 하시게 되면 0.24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42번의 답은 3번 0.24. 자, 다음 43번 냉매의 명칭과 표기 방법이 잘못된 것은, 자, 요거 답은 4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요게 CO2죠. CO2는 R744예요. 744. 그래서 요 700번대 냉매들 있죠. 700번대 냉매. 700번대 냉매 같은 경우는 여기 뒷자리 두 자리가 뭐냐? 요 땡땡. 요 땡땡들이 뭐냐면요. 분자량이야, 분자량. 그럼 구해보면 되죠. 이산화탄소 CO2니까 C의 분자량 12 더하기 산소 분자량 16이에요. 16이 두 개 있는 거니까 16 곱하기 2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해보시면 44. 분자량이 44야. 그리고 한 개 더 구해볼게요. 암모니아 NH3 같은 경우는 자, N 질소값이 14예요. 14 더하기 수소가 1이란 말이야. 수소 분자 한 개가 1인데 3개가 있어요. 그럼 3kg가 되겠지. 3g 또는 뭐 3k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17이 됩니다. 분자량. 그러면 암모니아의 R 표시 기호는 얼마예요? R 마이너스 700번대고 분자량 17. 그래서 암모니아는 R717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3번에 잘못된 것은 4번 이산화탄소. 요거는 R744가 되겠다. 자, 그 다음 44번 문제.
팽창 밸브에서 냉매액이 팽창할 때 냉매의 상태 변화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팽창 밸브에서 냉매가 변한다. 팽창 밸브에 냉매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축이 되게 되죠. 교축이 되면 그 냉매액이 무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PT가 감소하게 되고 엔탈피는 일정하게 된다. 요거는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팽창 밸브에서는 교축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압력과 온도는 떨어지고 엔탈피는 일정하게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겠네요. 압력과 온도는 내려가나 엔탈피는 변하지 않는다. 44번의 답은 1번. 자, 그럼 45번. 작동 전에는 열려있고 조작할 때 닫히는 접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 녀석도 공존행동 실기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시퀀스 하기 전에 접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리 이제 접점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면, 접점은 크게 나누면 두 개예요. 크게 나누면 두 개인데 무슨 접점이 있냐? A 접점과 B 접점이 있습니다. 그 A 접점은 뭐냐 하면은 노멀 오픈이라고 해요. 노멀 오픈. 그 B 접점 뭐냐 하면은 노멀 클로즈라고 해요. 노멀 클로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 접점은 평상시에 열려 있다. 즉 평상시에 전기가 안 통한다. 대신에 내가 작동을 시키면은 전기가 통하는 거. 그럼 B 접점은 노멀 클로즈, 닫혀 있다죠. 닫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평상시에 전기가 통하다가 내가 작동을 시키면은 전기가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기호로 써보면은 A 접점 같은 경우는, 자, 가로로 그리게 되면 위쪽에 바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B 접점 같은 경우는 그려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가로로 그려보면 접점이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그 기존의 A 접점은 바가 위에 떨어져 있단 말이야. 요 회로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B 접점은 요 회로하고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요 노멀 상태예요. 내가 작동하기 전에 노멀 상태에서는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B 접점은 어떻게 돼? 전기가 들어와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통과를 한단 말이야. B 접점은. 그래서 노멀 상태에서 열려 있다. 노멀 오픈 A 접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멀 오픈 열려 있다. 그럼 노멀 클로즈 닫혀 있다. 붙어 있는 거야. 닫혀 있다는 거는. 자, 그렇다면 내가 동작을 시키는 거지. 동작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위에서 눌러요. 그럼 위에서 이걸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바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붙겠지. 그럼 노멀 상태에서는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작동시키니까 붙는 거야. 이게 A 접점이에요. A 접점. 노멀 오픈. 평상시에 열려있다가 작동시키면 붙는 거. 그래서 어디에 씁니까? 온 스위치, 온 스위치. 뭔가를 킬 때 쓴단 말이야. 그럼 B 접점 뭐예요? 통상적으로 여기 붙어 있다가 얘도 위에서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가 이렇게 열려. 바가 열리면서 전기가 탁 끊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노멀 클로즈 B 접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슨 스위치야? 오프 스위치구나. 요런 개념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A 접점을 세로로 그리게 되면요, 오른쪽에 이렇게 열려 있고요. 그럼 B 접점은 왼쪽에 이렇게 닫혀 있어요. 얘들은 뭐야? 오른쪽에서 누르는 거야. 오른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란 말이야. 얘들은 위쪽에서 눌렀다면, 그럼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작동되는 A 접점, 이것도 노멀 오픈 상태고, 그 얘는 붙어 있다가 오른쪽에서 누르게 되면 접점이 떨어지면서 전기를 차단시켜 주죠. 그래서 얘는 노멀 클로즈, 평상시에 붙어 있는 접점, B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 얘들을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 있어. A 접점은 거기 나오는 메이커 접점. 그 다음 B 접점은 브레이크 접점. 그래서 뭡니까? 오프 스위치 생각하면 되죠. B 접점은. 그 다음 온 스위치 생각하면 돼. A 접점은. 그래서 메이커 접점 또는 브레이크 접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접점 표시는 필기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실기 때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모르면 외워버려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A 접점, B 접점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돼. 뒤쪽에 가면 C 접점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실기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45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작동 전에는 열려있고, 작동 전에 노멀 상태에서 열려있대.
그 다음에 조작할 때 다치는 접점은 뭡니까? A 접점, 메이커 접점이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45번의 답은 2번. 자, 46번. 외기온도 마이너스 5도씨, 실내온도 18도씨, 벽 면적 15m의 자승인 벽체를 통한 손실 열량은 몇 kcal/h인가? 단, 벽체의 열통과율은 1.3kcal/m 자승 아워 도시이며 방위 개수는 무시한다. 자, 여기서 모르면 식을 모르겠으면 쭉 적어보면 돼요. 여기서는 일단은 외기온도 실내온도 줬네요. 그래서 T1, T2가 존재하는 거고, 자, T1 값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도씨다. 그럼 T2 값은 18도씨가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벽 면적을 줬네요. K. K는 15m의 자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열통과율 줬죠. 죄송해요. 요게 K가 아니고 면적은 F다. 그죠? 그 다음에 열통과율 K. K가 지금 1.3 kcal/m 자승 아워 도시다. 그러면 구하는 건 뭐냐? 열량 Q는 얼마냐? 열량 Q는 얼마냐? 무슨 공식이에요? KF 델타 T. 그죠? KF 델타 T로 풀면 되겠네.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Q는 K 값이 1.3 kcal/m 자승 아워 도시 곱하기 F가 15m의 자승 곱하기 온도차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야 됩니다. 18도씨 빼기 마이너스 5도씨.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열량 값은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요게 448.5 kcal/h가 되겠다. 단위도 한번 환산해 볼까요? 미터 자승 사라져. 그 다음 도시 사라져. 그럼 남는 거 뭐야? kcal/h. kcal/h가 되는구나. 그래서 4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7번. 공기조화 설비 중에 열원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열원장치가 뭡니까?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 즉 냉동기 또는 보일러, 이런 장치들을 열원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냉각탑, 2번에 냉동기, 3번에 보일러, 4번에 덕트 돼 있는데, 여기서 덕트는 뭐죠? 덕트라는 거는 송풍기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공기를 이송시켜주는 장치죠. 그래서 4번 덕트라는 거는 열원장치가 아니고 공기 이송장치 또는 뭐 교재상에서는 열 이송장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7번에 아닌 것은 4번 덕트가 되겠죠. 자, 그럼 48번. 다음 중 환기의 목적이 아닌 것은 환기시키는 목적 뭐예요? 실내에 있는 나쁜 공기를 빼주는 거죠. 근데 1번에 보시면 연소가스를 도입한다? 연소가스는 주로 어디서 발생되는데? 주로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면 연소실 내에 버너를 이용해서 연료를 태우죠. 연료를 태우고 이제 못 쓰는 가스는 어떻게 합니까? 굴뚝을 통해서 밖으로 빼준단 말이야. 이게 뭐야? 연소가스야. 이 연소가스를 실내에 넣는다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48번에 틀린 것은 1번. 연소가스를 도입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럼 49번. 펌프에 관한 설명 중 부적당한 것은, 자, 요거 상사법칙인데, 송풍기 또는 펌프의 상사법칙이죠. 간단하게 적으면 QPL만 해가지고 n분의 n, 회전수만 적을게요. n분의 n, n분의 n, n분의 n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L, P, Q 이렇게 적어주시고 묶어주고, 자, 위에 있는 거 2번, 2번, 그 다음 아래 있는 거 1번, 1번, 위에 있는 거 2번, 2번, 아래 있는 건 1번, 1번, 위에 있는 거 2번, 2번, 1번, 1번 이렇게 되고, 자승은 어떻게 됩니까? 1, 2, 3의 자승이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49번에 보기 봅니다. 1번에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자, 수량, Q가 수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Q는 회전수의 1승이니까 비례한다.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양정 또는 압력이죠. 양정. P가 양정이란 말이야. P가 양정이니까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2번도 맞겠네. 그럼 3번에 L이 뭡니까? 동력이었다고요. 동력.
동력은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한다. 3번도 맞네. 틀린 거는 4번. 토출 속도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토출 속도라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겠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50번.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결로가 생기는 원인을 알면 되죠. 결로라는 건 뭐야? 결로라는 거는 어떤 뭐 코일의 표면이 될 수도 있고 벽의 표면이 될 수도 있고 배관의 표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로를 제가 예로 들었던 게 이론 시간에 우리 콜라병 있죠. 여름철에 콜라병이 이렇게 있는데 여름철에 콜라병 바깥에다 꺼내놓으면 어떻게 된다? 막 수분이 이렇게 맺혀 있어. 물이 막 맺혀 있단 말이에요. 이 맺혀 있는 이유가 뭐였다? 이 콜라병 요 표면의 온도 있죠. 표면의 온도가, 자, 표면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낮을 때 실외에 있는 공기 중에 수분이 요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 이게 뭡니까? 결로였어요. 결로. 그죠? 그러면 이 결로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은 뭐야? 노점 온도보다 반대로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낮으면은 결로가 생기니까 노점 온도보다 높여버리면 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문제로 돌아가셔가지고 50번에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에 벽면의 온도를 올려준다. 맞죠? 노점 온도보다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번에 다습한 외기를 도입한다. 습진 외기를 도입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결로 더 생기겠죠. 공기 중에 수분이 여기 응결돼서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수분이 많은 공기를 도입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결로가 더 많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50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번. 나머지는 벽면을 단열시킨다. 요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 4번에 강제로 온풍을 해준다. 그래서 온도를 조금 높여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50번의 답은 2번. 자, 51번에 공기 조화기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공기 조화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공조기 구성도 살짝 그려보죠. 좀 크게 그릴까요? 자, 요 정도로 좀 길게 그려가지고, 자, 처음에 외기가 들어와요. 외기가 들어오면 외기 중에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한다? 필터를 설치하죠. 그럼 필터 다음에 뭐를 설치합니까? 코일. 이게 냉방 코일일 수도 있고 난방 코일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뭐 여기랑 보일러를 연결한다든가 아니면은 냉동기를 연결하겠죠. 그래서 요 코일을 만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얘가 냉온수기라고 합시다. 둘 다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뭐를 설치합니까? 코일 다음에 우리가 에어와셔를 설치하죠. 왜? 수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습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제어된 공기를 뭘로 실내로 보내줍니까? 송풍기. 송풍기를 이용해서 송풍기랑 덕트랑 연결을 하죠. 덕트랑 연결해서 이렇게 실내로 치출을 시켜줘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공기 조화기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뭐예요? 자, 댐퍼는 뭐 덕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맞고요. 요것도 공기 조화기 구성 요소니까. 2번에 필터 여기 있고요. 그 다음 3번에 펌프는 없죠. 펌프 없고 뭐 있어? 대신에 송풍기. 그럼 4번에 가습기는 뭐예요? 에어와셔. 그래서 51번에 아닌 것은 3번 펌프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52번 문제. 온수 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서 우리가 난방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온수 난방과 증기 난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온수의 온도가 높을까? 증기 온도가 높을까? 당연히 증기의 온도가 훨씬 높겠죠. 훨씬 높아요. 그렇다라는 말은 증기 난방의 버너의 용량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버너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순식간에 열을 올릴 수 있어요. 순식간에 가열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라디에이터가 어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제어하기 힘들고 쾌감도도 좀 낮고 너무 뜨거워 버리니까. 그 다음 온수 난방은 어때? 얘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버너의 용량은 좀 작죠? 그래서 증기 난방보다는 가열이 늦어요. 하지만 실의 제어는 어때? 증기 난방보다는 수월하지. 왜? 온도가 좀 낮으니까. 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봅시다.
52번 온수 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에 예열 부하가 증기 난방에 비해 작다? 어때요? 예열 시간은 증기 난방이 빠르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부하는 온수 난방이 큰 거지. 예열 부하,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온수 난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예열 부하가 증기 난방에 비해 작다가 아니고 크다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럼 뭐 나머지 보시면 2번에 한냉지에서는 동결의 위험성이 있다. 왜? 온수 물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동결의 우려가 있고. 그럼 3번에 온수 온도에 의해 보통 온수식과 고온수식으로 구분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4번에 난방 부하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그죠? 취급이 용이하다. 이런 소리죠. 52번에 틀린 것은 1번. 자, 53번. 공기조화 기기에서 송풍기를 배출 압력에 따라 분류할 때 블로어의 일반적인 압력 범위는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답은 2번 0.1kg/제곱센치 미만에서 1kg/제곱센치 사이 해서 답은 2번. 자, 또 54번에 보일러의 열 출력이 15,000kcal 15만이네요. 15만 kcal/h 연료 소비율이 20kg/h이며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10,000kcal/kg이라면 보일러의 효율은 얼마인가? 뭔가 좀 보기만 해도 어렵죠? 뭔가 좀 보기만 해도 어려운데 공식을 하나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일러의 효율은 얼마인가? 자, 효율 이타라는 거는 어디에서든 똑같아. 입력분의 출력 또는 뭐 중급분의 한 거야. 그럼 얘는 중급분의 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일러니까 보일러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보일러라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연소실이 있고 여기에 버너가 연결이 되고요. 그럼 여기 위에는 물이 가득 차 있죠. 그럼 버너에서 나오는 요 연소열에 의해서 어떻게 물이 데워지는 거죠. 물이 데워가지고 온수를 실내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전기를 실내로 보내서 난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준 것은 뭐야? 버너에 불을 떼기 위해서 뭐를 줬어? 연료를 준 거죠. 연료. 그래서 연료를 줘가지고 한 게 뭔데? 한 개. 했는 일이 뭔데? 네가 연료를 줬는데 했는 일이 뭔데? 전기를 발생시킨 거죠. 전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준 것은 연료가 되고 한 거는 뭐예요? 전기 발생량 또는 뭐 온수 발생량. 요런 거를 우리가 요 한 것을 보일러에서는 전격 출력이라고 해요. 출력. 보일러가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 전격 출력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준 것은 연료예요. 연료. GF 곱하기 HL 분의 G의 H2-H- 이렇게 돼요. 자, 그럼 GF라는 건 뭐냐면은 사용 연료량 연료의 양이에요. 사용 연료량. 그 다음에 HL이라는 거는 연료 저위 발열량 량이라고 적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래쪽은 뭐예요? 연료량과 연료의 저위 발열량, 즉 뭐예요? 준 것. 연료를 줬잖아. 연료. 그 다음 위에 건 뭐냐면은 G가 요게 급수량. 요 녀석이 증기 엔탈피. 그리고 아래 요 뒤쪽에 있는 게 급수 엔탈피가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드리면 전격 출력 Q라는 거는요. Q라는 거는 G의 H2-H가 됩니다. 왜? G는 kg/h 뭐예요? 급수량 kg/h잖아. 그 다음에 엔탈피의 차는 단위로 나타내면 얼마야? kcal/h가 되죠. 아니, 엔탈피니까 kg. 이렇게 되죠. 그럼 얘들을 단위로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kg 사라지면서 kcal/h가 되죠. 즉, 요 위에 있는 녀석이 뭐야? 전격 출력이에요. 전격 출력. Q란 말이야. Q. 그럼 이 공식을 다시 쓰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GF 곱하기 HL 분의 전격 출력 Q.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대로 구해볼까요?
54번에 보일러의 열 출력 15만 칼로리 퍼 아워가 되죠. 그럼 나누기 연료량이 20kg/h 곱하기 저희 발열량이 얼마입니까? 10,000 kcal/kg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킬로그램 사라져요. 킬로칼로리 사라져요. 그 다음 아워 사라져요.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효율이니까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고, 요렇게 구해보시면 결국 뭐야? 효율이라는 거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효율이라는 거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단위가 싹 다 사라지고, 요 보일러의 효율이 나오게 된다. 75%. 요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 하나만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 G, H2-H-라는 게 Q라는 거, 요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문제. 그래서 5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75%. 자, 55번. 다음 공조 방식 중 개별식 공기조화 방식은 해가지고, 자, 개별 공조 방식은 3개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패키지, 그 다음에 룸쿨러, 그 다음 뭡니까? 멀티 유닛. 이렇게 3가지밖에 없다. 그러면은 55번에 다음 공조 방식 중 개별식 공조 방식인 것은 3번 패키지 유닛이죠. 자, 다음 56번에 클린룸, 병원, 수술실 등 공기조화 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사항. 자, 뭐 딴 거 볼 거 없어요. 수술실이잖아, 수술실. 수술실은 뭐가 중요해? 뭐가 가장 중요해요? 수술할 때 우리 이렇게 열고, 그죠? 여기 안에 그 수술하는데 2차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뭐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그래서 수술실이라는 거는 청정도가 가장 중요해요. 세균이 못 들어오게 아주 깨끗한 공기만 넣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답은 1번이 되겠죠. 공기의 청정도. 자, 다음 57번. 주철제 방열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주철제 방열기 종류는 2주형, 3주형, 5세주형입니다. 4세주라는 건 없어요. 4세주라는 건 없어. 그래서 57번에 답은 3번이 되고, 자, 다음 58번에 물과 공기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 증발포를 사용하여 수분을 자연스럽게 증발시키는 가습 방식은 해가지고, 자, 요거를 제가 가습기의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그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물과 공기의 접촉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 증발포를 사용한다. 증발포를 사용한다. 요런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 가습기가 없더라도 손쉽게 가습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물통을 하나 딱 준비를 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물을 채웁니다. 자,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워두고 위쪽에 빨랫줄이든 뭐 나무 막대든 어떻게든 요 거리를 하나 만들어요. 거리. 옷걸이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 빨랫줄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 거리에다가 뭐를 걸어두느냐? 수건 있죠? 수건을 요렇게 딱 걸어둬요. 수건을 요렇게 싹 걸어둬. 수건을. 자, 얘 수건이야, 수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건이 요 물을 쭉 빨아 올리죠? 그죠? 쭉 빨아 올린단 말이야? 쭉 빨아 올려. 그럼 이 수건은 지금 촉촉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 우리 선풍기를 딱 틀어. 선풍기를 틀어서 바람을 일으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수분이 대기 중에 싹 증발해요. 그렇게 가습이 되는 거야, 가습이. 그리고 요 수건이 뭐냐 하면은 증발포야, 증발포. 쉽게 증발할 수 있도록 이런 증발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증발포를 사용하여 수분을 자연스럽게 증발시키는 가습 방식은 기화식이 돼요, 기화식. 요런 원리가 기화식 그 가습기의 원리가 되겠다. 기본 원리가 되겠다. 요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번의 답은 4번.
자, 59번. 공기조화형 치출구 종류 중 1차 공기에 의한 2차 공기의 유인성이 좋고 확산 반경이 크고 도달 거리가 짧기 때문에 천장 치출구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 이거는 답은 3번 아네모스텟형. 아네모스텟형. 자, 다음 60번. 전공기 방식에 비해 반송 동력이 적고 유닛 한 대로서 존을 구성하므로 조닝이 용이하며 개별 제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사무실, 호텔, 병원 등의 고층 건물에 적합한 공기조화 방식은 자, 일단은 전공기 방식에 비해 반송 동력이 적다라고 돼 있죠. 반송 동력이 적다. 그럼 전공기 방식은 아닐 거고,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그 공기조화기의 정체는 뭐냐면요. 자, 요게 실내입니다. 실내. 얘가 공조기. 뭐 흔히 AHU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코일이 있고, 뭐 나머지는 그리지 않을게요. 송풍기만 한 개 그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기가 도입돼 가지고 공기조화한 그 공기를 치출을 시키는데 실내 유닛을 하나 설치해요. 그리고 여기서 공기를 어떻게, 요 밑에서 촥 뿌려버린단 말이지. 뭐를 통해서? 노즐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송풍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를 뭐라고 한다? 1차 공기. 그래서 1차 공기를 노즐을 통해서 촥 뿌려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걸 확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확 뿌려버리면 여긴 딱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내에 있는 2차 공기가 유인이 되어 들어와요. 유인이 되어 들어와가지고 요 1차 공기랑, 만약에 냉방이다 그럼 차가워진 1차 공기랑 뜨거운 2차 공기가 여기서 섞여 혼합이 되죠. 혼합돼서 치출이 되는 형식, 혼합 치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유인 유닛 방식이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전공기 방식에 비해서 실내에 있는 2차 공기를 혼합 치출하기 때문에 반송 동력이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녀석은 이렇게 여러 개의 실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유닛을 이렇게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뿌리고, 유닛에 이제 밸브라던가 전원 스위치를 잠궈버리면은 각 실에 이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 제어도 용이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유인 유닛 방식. 6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양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다 보시면 다운 버튼 있으니까 다운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